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했다 폐기한 점에 주목했는데요. 한 전 총리가 제1의 국가기관으로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막지 않고 방조한 걸 넘어 정당화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그럼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성 기자, 먼저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부터 살펴볼까요? 네,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모두 쉬운 4쪽 분량, 혐의만 6가지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가장 문제 삼았습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만큼 대통령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데 한 전 총리가 이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했다는 것이 특검 판단입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박지영 특검보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좌하는 유언유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을 말리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특검은 오히려 국무회의를 열어서 계엄을 지원한 걸로 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이 계엄이 적법해 보이도록 모양새를 갖춰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회의 정족수 11명이 채워지자마자 회의를 시작했는데요. 한 전 총리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장관들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도 내지 않았고요. 윤 전 대통령이 부르지 않은 나머지 장관들에게 따로 연락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회의 역시 짧았기 때문에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계엄 해제 이후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들고 온 이른바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청구서에 적시됐습니다. 네, 또 눈에 띄는 게 위증 혐의인데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가 말을 뒤집은 거 아닙니까? 네, 한 전 총리는 헌재 탄핵 심판에 나가서도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조사에서 특검이 대통령실 CCTV를 제시한 뒤에야 윤 전 대통령이 문건을 줬다고 인정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만큼 영장 심사에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걸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인 만큼 도주할 우려도 있다는 걸 내세울 걸로 예상됩니다. 법원은 아직 한 전 총리의 영장 심사 일정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르면 오는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고검에서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지만 그 후 지독하게 국민을 괴롭힌 건 한덕수 전 총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전 총리는 국정을 안정시키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달리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을 막으며 극도의 불안과 혼란을 일으켰죠. 윤석열 정부의 2인자였으면서도 자신은 내란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줄곧 책임 회피로 일관하기도 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거짓과 모순으로 가득 찼던 한 전 총리의 행보를 이준범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정부의 2인자이자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하지만 자신은 계엄을 미리 알지 못했고 그래서 이를 말리지도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막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계엄 당일 선포문을 보거나 받은 적 없다는 게 한 전 총리의 방어 논리였습니다. 저는 그 계엄에 관련된 어떠한 지시나 어떠한 서류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드러나 추궁당하면 조금씩 교묘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계엄 문건을 건넸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이후 주머니 속에 있긴 했다고 처음 인정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그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받았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소지 경위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지 않았으면 그 받을 수 없는 문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결국 특검이 대통령실 내부 CCTV에 담긴 문건 받는 모습을 제시하자 그제서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대통령을 도와놓고는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일삼았던 겁니다. 계엄 당일에 성공 보신 건데 왜 못 봤다고? 진술 뒤집으신 이유는 뭔가요? 은폐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을 제한적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해놓고는 내란 특검법엔 거부권을 쓰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미뤘습니다. 또 대선 관리가 마지막 소임이라고 밝혀놓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사퇴하고 직접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내란에 동조한 책임을 가리기 위해 거짓과 모순으로 일관하던 국정 2인자는 이제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지난 12일 구속 이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2차례나 특검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죠. 하지만 불출석 바로 전날 1시간 넘게 외부인을 접견하며 발언한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되는데요.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소동을 일으킨 전한길 씨한테도 면회를 와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김건희 씨가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소환 조사는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구속된 김 씨가 건강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연기한 건 2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20일에도 식이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진료가 필요하다며 특검에 나오지 않고 조사를 하루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하루 전만 해도 김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심평 변호사와 1시간가량 접견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접견실에서 앉자마자 첫 일성이 내가 죽어버려야 내 남편이 살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끝까지 버텨달라는 말을 꼭 좀 전해달라고. 신 변호사는 김 씨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의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옥중에서 지지자를 향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김 씨 측은 신 변호사가 본인의 정치적 견해와 상상을 더 씌워 김 씨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민의힘 내 반탄 세력을 이끌고 있는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까지 김건희 씨에게 면회를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신 변호사로부터 면회 요청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아스팔트에서 애써 주신 전한길 비롯 함께해 주신 국민들께 너무너무 고맙다. 2번째,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고 방문하겠습니다. 구속 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태도와는 사뭇 달라진 듯한 모습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실제 김 씨는 구속 후 이뤄진 3차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진술 거부와 거듭된 조사 불응으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김 씨의 구속 기간을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이어서 정상회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이시바 일본 총리와 17년 만에 공동 합의문 도출이라는 성과를 낸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일본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이 대통령과 긴 대화를 나눈 이시바 총리는 자신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던 경험을 자세히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통령은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낸 한일 정상회담을 토대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성과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예정보다 길어졌던 한일 정상회담.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이 함께 대응하고 논의할 과제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과 국제 정세가 격변하고 공동 대응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양 정상이 인정하고, 특히 양국 정상은 각자 직면한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어떻게 대응할지 집중 논의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던 이시바 총리가 본인의 경험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했고, 이 대통령이 추가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관계, 미일 관계, 그리고 한미일 간의 협력 방향 등에 대해서도 전략적 소통을 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대미 관계 또 관세 협상 등에 할애되었습니다. 이렇게 논의한 내용은 17년 만에 한일 정상 공동언론 발표문으로 정리됐습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한일 양국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1998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도 불리는 이 선언엔 일본이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밝혔습니다. 회담 이후 이어진 만찬에서 일본 측은 고향이 안동인 이 대통령에게 안동 소주와 안동 찜닭을 내놓으며 배려했고, 정상 부부만 따로 하는 친교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오늘 미국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 일정으로 이 대통령은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을, 김혜경 여사는 현지 대학 한국학과 학생들을 만나 한일 교류에 힘을 실었습니다. 예상보다 길어진 회담부터 공동 합의문까지 도쿄에서의 1박 2일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한일 관계가 한미일 협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내세워 한미 회담에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미국 워싱턴에 대통령실 출입하는 홍신영 기자가 먼저 가 있습니다. 지금 백악관 인근에서 현지 분위기를 취재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신영 기자, 현장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한미 정상회담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이곳 백악관에서 미국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6일 새벽인데요. 두 정상은 회담에 이어 업무 협의를 겸한 오찬까지 함께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장에 오를 의제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지난달 큰 틀에서만 합의한 관세 협상 결과를 구체화시켜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문제 등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여기에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청구서 역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방비를 대폭 늘려달라고 하거나 한국군의 역할을 확대해달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현안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관세 협상의 안보 문제까지 폭넓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미국으로 출국한 강훈식 비서실장의 각오에는 비장함까지 묻어났는데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하겠다며 이번 회담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에 이어 비서실장까지 정상회담을 위해 대통령실의 최고위 참모 3실장이 총 출동한 건데요. 이번 이미 미국으로 건너간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도 미국 대표 측과 만나 마지막까지 의견차를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재계 역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 역시 한미정상회담 경제사절단 동행을 위해 출국길에 올랐는데요. 정부와 재계 모두 이례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미국 측 분위기도 궁금한데요. 현지에선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아직까지 미국 측이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1일 일본 정상회담은 건너뛰고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출국한 전만 봐도 협상이 수월한 상황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현지 언론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의 부담 확대에 기조와 맞물려 국방비 증액 압박이 거셀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앞서 미국이 한국에 10억 달러 이상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을 요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이번 협상이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백악관 앞에서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두 종류의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사격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시험 사격은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출발일과 이번 달부터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9일엔 비무장지대에서 공사 중이던 북한군 30여 명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사격하기도 했습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건데요. 민주당은 역사적 순간이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의 반대 토론을 끝으로 24시간 필리버스터가 끝나자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를 위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을 떠난 가운데 노란봉투법은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법안 첫 발의 1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 등 직접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사용자와 노조가 합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기립박수로 법안 통과를 환영했고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10년 넘게 주장해왔던 우원식 의장은 남다른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원을 직원으로 부르지 않고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하는 더 어렵고 취약한 노동계층의 현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홍길동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주당 등 여권은 노동존중 사회로 향하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귀족노조 하수인임을 스스로 드러냈다며 위헌성을 검토해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기업들은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하고 불법적으로 파업을 하더라도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경제내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했는데 내일 오전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대로 본회의 통과를 위한 표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파업이 일상화되고 결국 기업이 무너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는데요. 과거 쌍용차와 대우조선 파업의 손해배상 소송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차주혁 노동전문기자입니다.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 경영상 결정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법 판정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졌고 노동자와 가족까지 3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실상 그 노조 활동을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그냥 못 받을지 알면서도 뭐 몇백억씩 청구하는 이런 사건들, 조합원들이 자살하고 이러는 비극적인 사건이 너무 많았었잖아요. 2022년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51일 파업.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파업에도 불법 딱지가 붙었고 480억 원의 손해배상이 뒤따랐습니다. 대우조선 사건에서 400억 손해배상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거 안 하면 여기까지 일이 왔을까요? 21세기의 4분을 지난 2025년에 파업 때문에 손해배상을 자살하는 나라 세계 어디 있습니까?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면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정리해고, 폐업 같은 중대한 경영상 결정은 합법적 파업 대상에 포함됩니다. 평화적 노조 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도 제한됩니다. 단 폭력, 파괴 등 불법 행위는 예외입니다. 이미 대법원은 10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법리를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경영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을 하지 마시고 경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렇지만 합헌적인 제한, 합헌적인 입법이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경영상 결정까지 교섭 대상이 되면 기업이 다 떠날 거라고 경영계는 우려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경영상 결정은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핵심은 권한 있는 주체가 설명과 대안을 교섭 테이블에서 검토하도록 제도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기업들 다 도망갈 거고 뭐 이렇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숭숭한 이야기들이, 흉흉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도 경영상 결정은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참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까지 앞으로 6개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 현장 혼선을 줄이는 것이 다음 과제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Son over the wall. Son has delivered. 미국의 새 둥지를 튼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오른발 가마차기로 시원하게 프리킥을 성공했습니다.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되는데요. 요즘 LA는 손흥민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고 LA시 관광청도 손흥민 마케팅에 나섰다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LAFC 홈경기장의 기념품 매장. 한국인 관광객들로 연일 붐비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미국에 왔다고 해서 저희도 미국 여행을 계획할 겸 무조건 들러야겠다. 왜냐하면 워낙에 유명한 선수니까요. 다른 일정도 다 잡기 전에 일부러 여기는 꼭 방문해야 한다 해가지고 친구들도 다 같이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손흥민 효과는 벌써부터 폭발적입니다. 경기장과 가까운 관중석 입장료는 $1,000, 우리 돈 140만 원을 돌파했고 손흥민의 등번호 7번이 새겨진 유니폼은 동인하기 일쑤입니다. I feel like we're trying to get more in stock, but I honestly feel like it probably will sell out again. LA 관광업계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손흥민의 홈 경기를 관람하는 여행 상품이 등장했고 LA 관광청 역시 발빠르게 손흥민의 경기 일정과 경기장 주변 교통, 숙소 정보를 홈페이지에 소개했습니다. 관광청은 앞으로도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His move to LAFC is a landmark opportunity to showcase Los Angeles as the global capital of sports. We have a great new opportunity to inspire travel demand for Los Angeles. 손흥민 선수가 가장 반가운 건 역시 LA 한인사회입니다. 주로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를 틀어주던 한인타운의 한 스포츠바는 이제 손흥민 출전 경기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선수가 이제 LA에서 대표로 뛰게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하시는 것 같고 재밌는 볼거리를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물가 상승에 이민자 단속까지 겹치면서 침체에 빠졌던 LA 한인타운은 손흥민 마케팅으로 반등의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기름을 넣던 차량이 내리막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를 달리던 차량 넉 대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또 망자의 금목걸이를 훔친 경찰 검시조사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승지 기자입니다. 차량 뒷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바닥엔 파편이 나뒹굽니다. 어젯밤 9시쯤 충남 논산시 호남고속도로 벌곡휴게소 근처에서 차량 5대가 추돌해 운전자 등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승용차 운전자가 휴게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기 위해 정차하며 발생했습니다. 운전자가 기어를 중립에 둔 채 화장실에 간 사이 경사진 도로를 따라 승용차가 고속도로까지 굴러내려간 것. 주차를 한 게 아니라 정차를 한 상태에서 그게 이제 흘러내려간 거죠.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4대와 잇따라 부딪힌 뒤 차량은 겨우 멈춰섰습니다. 변사 현장에서 사망자의 금목걸이를 훔쳐갔다 붙잡힌 검시조사관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한 30대 조사관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장에서 범행 처음에 부인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조사관은 지난 20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의 목에 걸린 2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조사관은 금목걸이를 보는 순간 무력이 생겼다고 진술했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오늘도 전국의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등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처서를 지나고도 꺾일 줄 모르는 불볕더위에 해수욕장엔 오늘도 피서객이 몰렸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막바지 인파가 몰린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내리쬐는 때약볕에 피서객들은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아이들은 모래놀이로 무더위를 잊어봅니다. 저희도 너무 덥다 보니까 집에 있으면 애들은 더 싫어하고 조금 선선해지면 좋죠.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를 지났지만 무더위는 식을 줄 모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던 가운데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6.4도, 대구 37.3도, 부산이 36도를 기록했습니다. 8월 하순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에 부산의 7개 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 수는 1,8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강의하면은 하루도 지나가는 게 모를 정도로 많이 바쁘고 어제는 손님이 한 100명 정도. 기상청은 현재 우리나라 상공에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걸쳐 있어 당분간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산 지역 대부분 해수욕장은 31일 폐장을 앞둔 가운데 이상기후의 늦가기 피서가 이어지자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은 9월 초까지 연장 운영을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복당 후 첫 공개 일정에 나선 조국혁신당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오늘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원장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있겠지만 초심을 잃지 말고 굳건하게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며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예방은 조 원장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광복절에 함께 사면된 최강욱 전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 엑스트레이트에서는 단독 입수한 공수처의 수사 보고서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발생한 고발사주 의혹의 내막, 그리고 검찰 내부의 증거인멸 정황을 집중 고발합니다. 또 수십 년간 검찰 개혁 시도를 거듭 좌절시켰던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을 모색합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LAFC의 손흥민 선수가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미국 무대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2경기 연속 최우수 선수로도 선정됐는데요. 조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대하던 데뷔골은 전반 6분 만에 터졌습니다. 부안가가 페널티 구역 앞에서 프리킥을 얻었고 키커로 나선 손흥민은 특유의 가마차기로 골대 구석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이적 후 3경기 만에 터진 역사적인 미국 무대 첫 골이었습니다. Boy, they brought the stars in from Carlos Vela to Gareth Bale, Giorgio Chiellini, Olivier Giroud. The brightest star of all is now playing their number 9 position. 전반 13분 동점골을 내준 이후 손흥민은 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8차례 슈팅을 시도하는 등 끊임없이 팀 공격을 주도했고 예리한 코너킥으로 팀 내 최다 득점자 부안가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장면에서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오는 등 추가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무승부로 끝난 가운데 손흥민은 2경기 연속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I'm glad I scored the first goal. For m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get us 3 points, but I'm really disappointed for that. 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손흥민의 데뷔골을 첫 화면에 내걸었고 경기 후 다시 한번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This guy's first 3 games, hanging in the Louvre. He's doing a phenomenal job, and I love his energy. 손흥민은 다음 달 1일 샌디에이고를 상대로 데뷔 첫 홈 경기를 치릅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22년 만에 12연패라는 지독한 침체에 빠졌는데요. 오늘은 모처럼 초반부터 대량 득점해 연패 탈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수건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이후 2주 넘게 승리가 없는 롯데.
에이스 라일리의 담 증상으로 대체 선발이 나선 NC 투수진을 초반부터 공략했습니다. 1회 선두 타자 박찬형이 초구를 공략해 2루타를 때려냈고 노진혁의 볼넷으로 이어진 기회에서 레이에스가 우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3점 홈런으로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롯데는 2회에도 박찬형의 3루타로 한 점을 추가했고 3회에도 2점을 더 보태는 등 차근차근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그리고 4회 상대의 연이은 실책에 편승해 타자 1순하며 무려 8점을 보탰습니다. 이번 달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 연패에서 벗어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홈런 선두인 삼성의 외국인 타자 디아즈는 3회 좌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으로 삼성 선수로는 10년 만에 시즌 40호 홈런 고지를 밟았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K리그1 서울 최준의 득점 모습입니다. 마치 무술을 하듯 공중에서 가위차기 슛을 날려 시원하게 골망을 흔들었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내일부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 수도권에서는 시간당 30에서 50, 그 밖에 중부에서도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모레 오전에는 호남 지방에서 장대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경기 북부에 최고 100 이상, 서울과 그 밖의 중부에 20에서 80, 남부지방에서도 5에서 많게는 60mm가량 비가 내리겠습니다. 폭염은 다소 완화되겠습니다.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밤부터 서해안에선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 27도, 대전 26도, 대구 26도 안팎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광주 33도, 부산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수도권과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결국 구속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12.3 내란 이후 한 전 총리가 보여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행보의 이유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으로 위기에 처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정 안정 대신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상식 밖의 결정을 이어갔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그 책임을 피할 순 없을 것입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